예, 신호부 선생님 안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게 저 오사카 소년 탐정단하고 연관이 있는 작품이죠. 그거 이제 후속작인데요. 아, 신호부 선생님 안녕히. 예, 예.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은 2021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미 했어요. 네. 스포일러 편까지도 했는데, 이 오사카 소년 탐정단 그리고 신호부 선생님 안녕 여기는 그 신호부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인데, 음. 그 제자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였던 친구들이 신호부 선생님 안녕에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아, 3년인가 지난 후에 이제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그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함께 풀어나간다는 이제 연작 음. 단편집이고요. 네. 그 둘 다,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도 그렇고 신호부 선생님 안녕도 이제 연작 단편집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 나왔을 때 이 작가가 뭐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 근데 이게 독자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이제 후속편도 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아, 나온 것이 신호부 선생님 안녕이고요. 네. 그 사실 그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저 이제 안 쓰려고 했던 작품을 더 쓰게 해도 되는 것이고. 네, 예. 맞아요. 예. 이 신호부 선생님이 아주 말괄량이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여 선생님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뭐, 좀 진중하거나 음. 좀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는데도 그렇게 뭐 너무 어둡거나 그러질 않고 네. 조금 밝은 스토리의 어떤 그 연작 단편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전반적인 것들, 이 신호부 선생님에 대한 것,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앞선 방송, 2021년 10월에 방송했던 것에서 자세히 언급했고요. 예, 한번 좀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10월이고요. 예. 근데 그리고, 제목이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라고 나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예.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 예. 이게 그 일본어 제목이 예. 시노부 센센이 사요나라네요. 그러니까 사요나라. 예, 만났을 때 안녕이 아니고 네. 헤어질 때 안녕이군요. 그러네요. 네. 보니까. 예. 시노부 선생님 안녕.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 안녕. 사요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 정확하게 오고 관찰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저는 아니 이게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안녕을 뭐라고 썼을까? 교수님 요거는 말씀 언급 안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안 하려고 했고, 왜냐면 뒤에 아, 네, 이게 저자 후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언급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안녕에 보니까 대한 게. 예. 사요나라라고 돼 있네요. 네. 저는 만났을 때 안녕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저 재밌네. 일본어 제목을 같이 써놓으셨으니까 예, 맞아요. 예.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또 세일러 마스님의 또 검수가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그 일본에서 언제 나온 거죠? 일본에서 이제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 1988년 12월에 이제 나왔고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뭐 잡지에 연재되다가, 그러니까 작가가 진짜 데뷔한 다음 해부터인가 쓴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초창기 작품인 아주 거잖아요. 초창기 작품이다. 근데 네. 이제 그 묶여서 나온 게 1988년 12월이고, 음.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신호부 선생님 안녕은 1993년 12월 아,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한참 근데 있다가 이제 두 번째가 나왔죠. 독자들이 예, 뭐, 두 번째도 좀 써달라 이랬던 것 왠지 같아요. 느낌에 예. 오사카 소년 탐정단의 그 독자들이 후속작을 써달라고 그래서 나중에야 쓰신 걸로 생각을 이미지상 그렇게 예.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93년에 나온 예. 여전히가 맞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엄청 오래된 거예요. 작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작품을 적절히 섞어서 드라마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좀 네. 길게 했는데, 21년 10월 방송에. 예, 네. 이 두 권을 섞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한 9편인가 10편인가 짜리 이제 드라마인데 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그렇죠.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오사카 얘기잖아요. 네. 무대가 오사카인데 우리가 이 소설에서는 번역에 나서 뭐 오사카가 꼭 부산 같은 그런 이제 그 분위기인데 네. 한국말로는 그 사투리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는 사투리가 아주 잘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오사카 사투리로. 네, 세일러 마스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일본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일본어를 아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밌다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뭐 제목 자체가 그 지역색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부 선생님 안녕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8월에 소개가 아, 됐어요. 이것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죠. 한참 있다가. 어떤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을까요? 예, 김난주 선생님께서 번역하셨고요. 네. 여기 저 6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단편 네, 에피소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6개인데, 이제 첫 번째 단편, 신호부 선생님은 공부 중. 요거는 우리가 스포일러 편으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네, 한 편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예, 네. 2, 3, 4편.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거리를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시죠. 두 번째가, 신호부 선생님은 폭주족. 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교습소에 다니기 시작한 신호부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난 제자, 이쿠오의 어머니가 있는데, 히데코인데, 제자의 어머니예요. 이제 함께 운전 연습에 열을 올리는데, 그 히데코가, 그 제자의 어머니가, 한 교관한테서 새벽 특별훈련을 이제 받자고 해가지고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그 집 앞에 개똥을 누가 그냥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한 끝에,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똥을 싸고 간 게 아니고 놓고 갔어요, 누군가. 음. 분노한 끝에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운전 교수까지 빠져가면서 잠복했는데 이제 허탕만 칩니다. 음. 그런데 잠복 이틀째 되던 날, 그 제자의 어머니 히데코가 탄 운전 교습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동승한 교관이 이제 사망하고 말아요. 네. 근데 이게 우연 사고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뭐 희한한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리고 세 번째 단편 신호부 선생님의 상경인데, 신호부 선생님은 이제 유타가 보낸 편지가 마음에 걸려요. 유타요. 유타는 유타. 예. 유타는 신호부가 오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초등학교 이름이 오지인데 오지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아. 아, 이게 고유 명사로군요. 예, 일본어 이것도 뜻 그때 그 아니고. 오사카 소년 탐정단 때그 이름 관련해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름 참 오지네요. 우리나라 말이 참 오지입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거기 이제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제자인데, 아버지 직장 때문에 도쿄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음. 근데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유타가 도쿄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호부 선생님이 마침 그 도쿄에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음. 도쿄를 가게 되는데, 또 그 유타의 그 옛 친구인 데페이와 이쿠오를 데리고 유타의 집을 이코는 또 나오네요. 또 나와요. 이렇게 네. 데페이하고 이 친구들은 하라다 뭐 이런 친구들은 자주 나와요. 네. 이쿠? 하라다를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이쿠인가? 아, 아, 이쿠 같아, 이쿠. 예. 여러 요거는 명이, 하여간 확인 좀 해 예, 보시고요. 우리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하셔서 맞아요. 교수님이 요거 좀 혼동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면. 맞아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하라다 아니면 이쿠인데. 네. 그리고 데페이, 그렇게 데리고 이제 유타의 집을 방문을 하는데, 네. 그 집안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이제 느껴요. 음. 그리고 유타의 동생이 유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 그 범인은 유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몸값 인도 장소를 이제 도쿄 디즈니랜드를 지목해요. 음. 거기를 이제 다 이제 몰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져요. 네. 네 번째 단편 신호부 선생님은 입원 중. 네.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제 신호부 선생님은 까다로운 성격의 후지노 할머니와 한 병실을 쓰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신호부 선생님을 이제 문병원 대페이는 제자죠. 후지노 할머니를 보고서 아는 체를 해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이웃간이었어요. 여긴 네. 대페이가 맞겠죠? 예, 대페이 맞아요. 네. 근데 이날 저녁에 이제 후지노 할머니는 낮에 자신을 문병 왔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불안해하다가 음. 대페이에게 집에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잠시 후 대페이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데, 할아버지가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다는 이제
놀라운 이제 연락을 해와요. 근데 이상한 거는 강도가 집안을 뒤지고 나서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은 후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쓰러뜨리기까지 했는데 없어진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 후 병실에도 한밤중에 누군가 침입해 후진우 할머니의 속옷이든 종이봉투를 훔쳐가요. 어허. 도대체 이 범인이 누구고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웬만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일들이지만 이 예. 신호부 선생님 주변에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다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총 6편이고 그중에 이제 2, 3, 4 요 3편에 대한 줄거리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아주 드물게 그 작가 후기가 있다고요?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 뒤에는 이제 해설, 뭐 평론가나 다른 작가의 해설은 상당히 많은데 작가가 후기를 잘 남기지 않아요. 음, 그 많은 작품 중에 이제 겨우 4권에만 남겼거든요. 네. 정말 뭐 100권 가까이 되는 작품 중에 4권밖에 안 남겼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남긴 게 동급생이라는 음, 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경찰의 밤, 세 번째가 괴소소설 음. 이렇게 남겼는데 이 네 번째 남긴 저자 후기 남긴 책이 이 신호부 선생님 안녕이에요. 와, 그럼 뭐 작가 후기 그 남기는 확률이 글쎄 5%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조금 남겼죠. 네. 뭐라고 그중에 썼을까요? 예,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시리즈의 제1화 신호부 선생님의 추리를 쓴 것이 데뷔 이듬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리즈로 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설 현대 편집자에게 건넬 때 제목은 다코야키를 먹으면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쩌다가 이 캐릭터를 이어나가게 돼서 결국 5편이나 쓰게 되었고요. 마침내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나오게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 신호부 선생님 시리즈를 마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 뜻밖의 호평을 받게 되었고 계속 써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야말로 이 시리즈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작가 자신이 이 세계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필 기간만 7년이고 이야기 속에서조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호부 선생님을 비롯해서 등장인물들도 성장했고요. 그러니 작가 역시 조금쯤 변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런 변화 때문에 작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쓰는 동안은 작가로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예, 93년에 남긴 글이로군요. 예, 93년 12월 3일 날 남겼는데 30년 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신호부 네. 선생님 안녕이 이제 사요나라라고 아,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네. 이 작가 해설을 후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만 쓰니까 이제 안녕이라고 이렇게 사요나라를 한 거였던 거예요. 저는 작가가 왜 후기를 굳이 여기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예, 이걸로 끝이다. 더 예. 요청하지 말아달라. 못을 박는 진짜, 걸. 네.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은 것 같거든요. 그러네. 정확하게 해준 거죠. 요것도 작가 후기 난 잘 안 쓰는데 그냥 놔두지 뭐 했다면 예, 계속 써달라고만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시리즈가 2개밖에 안 되지만 팬이 꽤 많아요. 네. 교수님도 팬이시잖아요. 저는 이 스타일 아니죠. 아니시구나. 네, 뭐 너무 무난한 네, 굳이 근데 또 다루셨네요. 다 다뤄야 되니까. 이 작품에 또 뭐 특별한 해석이 달려 있다고요? 예, 해석이? 그 네. 평론가 니시가미 신타라는 평론가가 9페이지나 되는 꽤 긴 해설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 니시가미 신타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제 평론가 같은데, 네. 왜냐면 2015년 6월호 소설 야성시대 잡지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6가지의 주제로 분류해 놓은 걸로 이제 유명하고 저희도 방송에서
그 와, 2017년 1월에 방송된 라플라스의 마녀 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뭐 보통 팬이 아닌가 본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뭐 모든 작품을 다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다고요? 맞습니다. 예, 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도 이제 해설을 했는데 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해설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누가 블로그인가 보니까 이 해설이 재밌다고 누가 써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네, 그 처음에 해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스트 10 순위를 보고 1위부터 읽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음, 이게 어느 미스터리 평론가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네, 해설을. 그 이유가 이제 왜 무슨 얘기지? 야,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베스트 10 같은 순위 매기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네.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해요. 근데 자기가 이 니시가미 신타가 이렇게 장황하게 베스트 10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제 얘기를 해 나갑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미스터리 베스트 10을 맹신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토록 재미난 작품을 써대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베스트 10과는 도통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진짜로 베스트 10과는 인연이 먼 작가다.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에는 겨우 마구가 18위, 조인 계획은 15위에 머물렀다. 그 후 6년 동안은 20위에 든 작품이 없다. 또 주간 문춘 베스트 10에서도 방과후가 1위, 마구가 10위에 올랐을 뿐이다. 방과후가 1위인 것은 에도가와 람포상을 탄 작품은 당연히 1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순위에 오르는 작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실은 그 이유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특질과도 연관되니까 한 가지씩 검증해 보기로 하자. 예.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네, 예.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스트 10 뭐 이런 데 잘 순위 못 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득표가 분산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 한 작품이 있어야지 막 표가 몰리는데 표가 워낙 많은 작품으로 이제 분산되니까 좀 손해를 본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각각 성향이 다른 작품을 쓰기 때문에 독자가 당황한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전혀 다른 성향을 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학교를 무대로 한 작품, 스포츠 미스터리, 뭐 신본격파도 무릎을 꿇을 만큼 대담한 트릭을 사용한 관 시리즈, 음, SF적 성향, 뭐 범죄 액션 소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그 다채로운 작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독자들이 당황해서 이제 뭐 표가 안 몰린다. 네, 또 세 번째가 이게 재미인데 가독성이 지나치게 좋다. 음, 이 스토리 구성이 뛰어나고 아주 평이하고 안정된 문장으로 정확한 이제 묘사를 구사하는데 이게 술술 읽히는 작품을 쓰기 때문에 하도 재밌어서 단숨에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인상에 오래 남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네. 이건 이렇게 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숨에 정말로. 읽어버리니까 인상에 오래 남지 않고 기억에 또 잘 안 남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한 1년, 2년 후에는 전혀 새로운 작품처럼 읽게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정확히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이 어, 그 평론, 이시가미 네, 신다가 또 저기가 있거든요. 네, 그 또 이후에 또 있습니까? 얘기해 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아, 좋아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이 고단샤 문고로 나온 이 히가시노 게이구의 작품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그 작품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충분히 알 것이다. 불행하게도 아직 이 문고본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라면 권말 해설자들의 면면을 보기 바란다. 다카시 가스이코, 야마자키 요코, 구라카와 히로유키, 미야메 미유키, 미야베 아닌가요? 미야베 오타네입니다. 미야베 미유키, 오리아라 이치, 노리즈키 린타로 등 현대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각각의 해설을 맡고 있다. 이는 동료들이 그 작가의 인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경의를 표한 정도의 작품 수준을 보인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일까? 결국 베스트 10 순위에 의존한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풍요로운 작품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매우 허전한 독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 네, 해설을 참 잘 썼어요. 그러네요. 정말로. 정말 팬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자, 교수님, 이제 끝으로 신호부 선생님 안녕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신호부 선생님 안녕은 진중한 작품이 아닌 아주 블랙 유머가 가미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연작 단편집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소재와 주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작가의 솜씨가 이 작품에도 아주 잘 발휘된 작품이라고 평가를 네, 합니다. 이게 총 6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만 스포일러 편으로 오늘 완결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 하죠? 그 첫 번째 단편인 신호부 선생님은 공부 중을 소개합니다. 신호부 선생님은 공부 중. 이게 왜냐면 그 네. 신호부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휴직을 하고, 그러니까 네. 휴직이라기보다 뭐 학교에서 네. 보내줘서 대학교로 가서 공부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2년인가를 그것도 휴직을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아니면 뭐 교육 연수 뭐라고 해야 되나? 파견 뭐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그래가 어쨌건 그 선생님 신분은 맞지만 그 가르치진 않으시고 맞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는 예, 거죠. 예. 자, 들어가 볼까요? 신호부 선생은 현재 학교를 휴직하고 대학에서 공부 중이에요. 말괄량이 선생인 신호부 선생은 운동도 잘합니다. 달리기는 물론이고 소프트볼도 남자들 못지않게 잘해요. 게다가 소프트볼 포지션도 투수예요. 오늘도 구원 투수로 나와서 대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팀 응원석에 앉아있는 샘베라는 이름의 회장이 신호부 선생을 눈여겨봐요. 샘베는 의류를 만드는 중소기업 회장이고 지금은 은퇴해서 아들인 쇼이치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자신은 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요. 샘베 회장은 신호부 선생에게 자신의 회사로 한번 방문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의 간청에 신호부 선생과 초등학교 제자인 대페이가 함께 회사로 가요. 대페이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샘베 회장은 신호부 선생 같은 패기 넘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며 회사에 들어올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호부는 자신은 학교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며 샘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는데 그때 샘베 회장이 보고탕과 보고회를 맛있게 준비해 놓았다는 말을 하자 문을 열고 나가려던 신호부의 손이 동작을 멈췄어요. 신호부는 먹을 거에는 무진장 약해서 아주 무장해제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대페이가 선생님 먹는 거에 끌려가면 안 돼요 라고 하자 신호부 선생도 체념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으악 하는 외침이 들리더니 무언가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샘베 회장은 소리가 회사 쪽에서 들렸다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신호부와 대페이도 따라갔어요. 일행이 회사 건물 밑에 다다르자 4층에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호부의 발에 뭔가가 밟혔어요. 놀란 신호부가 손전등을 바닥에 비춰주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샘베가 달려가 남자의 얼굴을 보고 요네오카라고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요네오카는 회사의 판매 부장이었습니다. 샘베가 요네오카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아요. 그런 소란스런 소리에 직원들이 달려와요. 샘베 회장은 홀로 건물 4층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하고 달려가고 신호부 선생과 대페이는 아래에 있는데 잠시 후 샘베 회장이 다시 내려와서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샘베 회장과 신호부 선생 그리고 대페이까지 다 함께 4층으로 올라가서 경비원이 가져온 보조 열쇠를 사용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다들 다가갔어요. 그리고 샘베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요네오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살을 했다는 암시였어요. 그 증거로 창문 옆 사무실 바닥에 구두 2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신호부와 대페이는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신도 형사가 도착을 해요. 신도 형사는 현장 주변을 살펴보는데 분명 자살로 보이는데도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뛰어내린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블라인드를 올리고 뛰어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망가져 있었어요. 즉, 창문은 열려 있고 블라인드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블라인드를 향해 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자살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에 형사들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요네오카가 떨어지기 직전에 블라인드를 붙잡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을 형사들로부터 들은 샌베 회장은 인간이란 참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기는 했지만 역시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순간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신도와 선배 형사는 4층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젠배 회장이 4층 사무실 문 앞에 왔을 때 방문이 잠겨 있었나 봐. 이 열쇠는 죽은 요네오카의 책상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자살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게 사장의 얘기야. 즉, 밀실이었던 거지. 그리고 말이야,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더 있어. 선배 형사는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두툼한 파일 2권을 집어 신도에게 건넸다. 이거 저 위에 있던 거야. 그는 창가에 있는 책꽂이를 가리켰다. 꽤 큰 책꽂이인데 맨 위칸은 천장에 거의 닿아 있었다. 같은 종류의 파일들이 전부 2번째 단에 꽂혀 있는데 이 2권만 이 3번째 단에 꽂혀 있었어. 그리고 이 2권이 꽂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틈이 2번째 단에 있었고, 선배 형사의 설명에 신도는 책꽂이를 올려다 보았다. 과연 2번째 단에 파일이 2권 꽂힐 만한 틈이 벌어져 있었다. 게다가 말이야, 이 묘하게도 그 2권을 펼쳐보니까 비슷한 정도로 더럽혀져 있더라고. 신도는 파일을 펼쳤다. 모래 같은 것이 묻어 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접혀 있는 페이지가 있었다. 선배 형사는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하며 책상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1미터 정도 길이의 사다리였다. 이게 책꽂이 옆에 세워져 있었어. 이 위쪽에 있는 걸 꺼낼 때 사용한 거겠지. 어때? 이 파일과 사다리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선배 형사가 묻자 동료 형사는 요네오카가 이 파일 2권을 꺼내려고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요네오카의 몸을 창 쪽으로 있는 힘껏 밀었다고 말한다. 선배 형사는 바로 그거라고 답한다. 요네오카가 사다리 위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창문 쪽으로 힘껏 밀었고 그는 들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리고 블라인드에 부딪힌 다음 창밖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요네오카는 구두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구두를 벗고 사다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살한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신도의 눈에 사다리에 걸려있는 비닐끈이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짐 따위를 묶을 때 사용하는 끈인데 1미터 남짓한 길이에 이 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형사들은 이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지만 알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사들은 현장에서 샌베 회장과 그 아들인 쇼이치 사장을 마주합니다. 쇼이치도 그 아버지처럼 딱딱한 성격이에요. 쇼이치는 요네오카의 죽음을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 짓지 말라고 형사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쇼이치 사장이 죽은 요네오카가 지난 일주일 평소보다 빨리 퇴근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형사들은 요네오카가 평소보다 왜 빨리 퇴근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다음 날인 일요일 신도 형사는 신호부 선생의 집에 방문합니다. 신호부 선생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도 형사가 신호부 선생의 집에 들어가자 신호부 선생의 옛 제자들인 하라다와 대페이도 함께 있었어요. 놀러 온 것이었어요. 신도 형사는 신호부 선생을 몹시 흠모하고 수시로 결혼해 달라고 했었는데 신호부 선생이 갑자기 학교를 휴직해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가워합니다. 신호부 선생이 사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신도 형사에게 묻자 신도는 자기 생각에는 아마도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범인은 회사 동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짚히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호부 선생을 만나고 나온 신도 형사는 다음으로 죽은 요네오카의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요 근래 남편이 기운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무슨 고민 같은 것이 있는 눈치였다고도 말해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뭔가 깊게 생각하는 눈치였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절대로 투신 자살할 사람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여요. 신도 형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이번 주 내내 늦게 오지 않았냐고 묻자 아내는 야근하느라고 늦는 줄 알았다고만 말을 해요. 신도 형사는 요네오카의 방에도 가보는데 꽤 많은 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신도 형사가 방에 있는 안진뱅이 상 밑에서 종이봉투를 발견하는데 봉투 안에는 책 6권과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책을 본 신도는 깜짝 놀랍니다. 며칠 뒤 신호부 선생은 센베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며칠 전 사건 때문에 경황 없이 헤어졌는데 다시 한번 회사로 방문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신호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회사로 간다. 회사에서 만난 센베는 반가워하면서 회사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준다. 1층과 2층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자 복잡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센베가 직원에게 또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로 제어하는 최신 기종을 센베의 아들 쇼이치가 들여왔다고 대답한다. 4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가 호통을 치고 있었다. 사장 쇼이치였다. 쇼이치는 판매 실적 추이를 정리한 자료가 실소투성이라고 외치며 누가 담당했냐고 소리친다. 그러자 직원 하나가 그 담당은 죽은 요네오카 부장이었다고 대답하는데 쇼이치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죽은 사람을 질책할 수도 없고 하면서 혀를 찼다. 그때 쇼이치가 센베와 시노부가 들어온 것을 보고 왜 왔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그러자 센베가 내 회사인데 오면 안 되느냐고 되묻는다. 그리고 쇼이치에게 회사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면서 이번 요네오카 부장 자살 사건 하나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놈이라고 나무란다. 신호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그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신호부는 뒤로 다가가 보았다. 그 직원의 무릎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말았다. 여자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것을 재빨리 책상 밑에 감추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듯이 입술에 집게 손가락을 갖다 댔다. 이날 저녁 8시쯤 신도 형사가 신호부 선생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 시간에 그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어서 근처에 있는 찻집으로 갔어요. 신도는 아무래도 타살설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사건 당일 밤에 회사 건물 앞에 트럭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운전사가 비명이 들린 후부터 소동이 일어날 때까지 줄곧 건물 현관을 지켜봤는데 센베와 신호부 선생 일행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도 나왔는데 현장에 있던 사다리에 비닐끈으로 된 고리가 걸려 있었는데 그 끈에서 죽은 요네오카 부장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도는 시노부에게 자신은 요네오카가 자살할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시노부에게 다 말해줍니다. 신도 형사의 추리를 들은 시노부 선생도 자살의 이유로 제법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것은 오늘 그녀가 센베 회장의 회사에 가서 느낀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노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서 제자 데페이와 하라다가 공을 주고받으며 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험을 보는데 시노부 선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노부의 아파트에서 데페이와 하라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봅니다. 시노부 선생이 별로 진척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데페이가 사건 당일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노부 선생은 깜짝 놀라며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외칩니다. 데페이가 말한 것은 사건 당일 회사 건물에서 누군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센베 회장이 뛰어나가 건물 4층의 사무실로 올라갔고 데페이는 늦게 뒤따라갔는데도 이상하게 센베 회장이 더 늦게 4층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구두쇠라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센베 회장이라서 계단으로 올라왔나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급박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후 시노부 선생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다음날 신호부 선생은 센베이의 회사 4층 사무실에 관계자들을 다 모은다. 신도를 포함한 형사들도 참석했다. 신호부는 이번 요네오카 자살 사건의 진상은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라고 말한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들 놀란다. 요네오카 씨는 책꽂이에서 파일을 꺼내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창 쪽으로 기대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그래서 일어난 사고예요. 요네오카 씨는 블라인드에 몸을 부딪히면서 그대로 창밖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신호부 선생의 설명을 들은 신도는 그렇다면 사다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신호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건 누군가가 사다리를 치웠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책꽂이에 또로 꽂아놓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겠지요. 그리고 열쇠를 복사한 뒤에 다시 가서 원래 열쇠를 요네오카의 책상 위에 슬쩍 두고 온 거죠. 젠베 회장님은 요네오카 씨의 추락사를 어떻게 해서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애쓴 거예요. 예, 이 사건의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요네오카가 지난주 일찍 퇴근한 이유는 컴퓨터 교실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택의 책상 밑에서 컴퓨터 교재가 발견되었고요. 쇼이치 사장은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사원들에게 컴퓨터 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사원들은 이것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신호부 선생이 사무실에서 봤던 중년 직원이 무릎 위에 몰래 놓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주판이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센베 회장은 사고로 죽은 요네오카의 죽음을 자살로 만들어서 아들인 쇼이치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사장인 쇼이치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네오카 사건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네오카 부장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살하려다가 사고로 떨어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요네오카는 사다리에 올라서서 블라인드 옆에 있는 금속에 끈을 걸어서 목을 매달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금속이 튼튼하지 않아서 요네오카 부장이 체중을 실은 순간 휘어졌고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 결과 자살은 자살이 돼 투신 자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시간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쇼이치 사장은 각성을 했는지 회사가 예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쓸모가 없어진 컴퓨터 몇 대는 샌베 회장이 아는 중고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로는 샌베 회장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호부를 끌어들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6편의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단편이 바로 신호부 예, 선생님은 공부 중인데요. 맞습니다. 예. 아, 엉성한데요. 이 엉성하고 또 컴퓨터 몇 대는 샌베 회장이 아는 중고상에 팔았다고 한다. 아, 그리고 회사는 망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니까 맞습니다. 예, 뭐 그 회사 풍경이 이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컴퓨터라는 거 뭐 사실 그때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은 너무 어렵죠. 그렇게 예.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건 뭐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네요. 뭐 당시에는 또 인기를 끌었을 수도 있겠죠. 예, 당신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 싶어서 뒷부분을 예. 이게 이렇다고 내용이? 그거 읽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좀 엉성한데 이런 생각했다가 예, 엄청 엉성하죠. 네. 그래도 이게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잖아요. 그 예, 오사카 소년 탐정단을 읽은 독자들이 새로운 작품 좀 써주세요 해서 예, 쓴 작품들을 모아둔 것이고요. 이게 저 드라마로도 만들었다고 하신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예. 네. 그 드라마는 최근 작품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그 오사카 소년 탐정단을 할 때 했는데 아, 그럼 뭐 상당히 이 오래전.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음,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네. 오래된 작품 한 10년 이상 됐을 것 이것도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찾아서 저희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부 선생님 안녕이라는 작품 지난 시간에 일반 편이었고 이번 시간에 그중에 그 단편 한 편을 보일러로 해드렸습니다. 예.